우리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세계 이해와 세계 인식 그리고 존재에 대한 통찰적 경험의 한계를 결정한다면 철학의 사명과 본연의 임무와 같은 구호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곧 철학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철학의 종언이 회자된 지도 꽤 오래되었으며 철학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자조적이며 냉소적인 분위기는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유입니다. 철학은 세계의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된 철학은 인간이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탐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합리적 근거와 이유에 기초한 이성적 인식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곧 철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철학의 등장 이전에도 지혜와 지식은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무라비 법전, 심지어는 기원전 5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메르 문명이 보여주는 종교와 윤리, 교육, 건설 등의 역사는 곧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이성적 인식, 즉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에 의해 뒷받침된 지식을 추구한 것입니다. 반면에 철학의 등장 이전에 인류가 지녔던 지식들은 원리적인 지식, 인과의 필연성에 대한 이성적 지식 또는 객관적 설명이 가능한 지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문명을 감안하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실용적 지식 또한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놀랍기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철학의 시작은 참 지식에 대한 인간의 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참 지식을 갖고자 한 시대의 시작. 인류 최초의 계몽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철학의 지혜를 추구했다는 것은 인간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지식을 얻으려 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철학의 등장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철학적 탐구의 등장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들 즉 윤리 도덕, 법제도, 종교 문화의 형성은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자신의 힘으로 발견하고자 했던 노력의 뚜렷한 흔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문제들 대부분을 과학에 의존해서 해결하게 된 오늘의 시대에 철학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학의 등장 이전에도 그 나름의 과학과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또 철학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일을 종교가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의 등장은 이런 모든 과거의 지식들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그들 자신이 참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 참된 지식을 자신의 힘으로 갖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철학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았던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철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철학은 이러한 철학의 존재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런 사정은 철학의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학의 지혜와 지식을 통한 세계 이해만으로도 삶의 문제들 상당수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즉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고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문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때 철학이 알아내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지혜와 지식은 세계를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철학적 사유의 근본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이 세계를 경험하거나 관찰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과학은 동일한 세계를 탐구 대상으로 합니다. 이처럼 과학은 경험 가능하며 관찰 가능한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탐구의 대상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과학을 사실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자연적 사실 또는 객관화 가능한 사실의 세계에 한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철학이 탐구하는 지혜와 지식의 대상은 세계와 존재의 근원이나 바탕, 원리에 관한 지식, 즉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적 사유의 대상은 비감각적이며 비가시적인 대상이어서 그것을 사유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불확정적인 것, 사유와 사유의 대상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철학적 사유의 대상조차도 이러한 존재 혹은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누가 어떤 통찰적 경험을 하느냐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철학이 무엇인지, 어떤 학문인지, 심지어는 철학적 진리가 무엇인지조차도 세계에 대한 근원적 경험, 근본 경험, 통찰적 경험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사실과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적 사유는 이러한 세계와 존재가 지닌 특수한 현상 즉 세계의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철학은 이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존재에 대해서 사유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자연적 사실에 관한 것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는 철학은 이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철학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철학의 기원과 역사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철학을 정의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역사적으로 최초의 철학이 시작되었던 때를 단초로 삼아 철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철학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철학은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또한 철학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지혜는 진리에 대한 인식 즉 참 지식을 의미합니다. 철학이 발전하면서 참 지식 또는 진리로서 지혜는 제일 원리들이나 존재와 실체들에 관한 학문적 지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존재하는지 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철학의 최우적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도 진리를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깨닫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누가 경험하고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의 확정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도 밝히고 있듯이 잠정적으로 철학은 세계 혹은 실제를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지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그것을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는 들레즈에게 철학은 지배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도를 창안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철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데 기여하는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적 탐구는 어떤 방식 즉 지혜와 지식이 세계와 삶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철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철학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기원전 6세기경의 그리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철학의 탄생 시기에 등장한 철학 즉 필로소피아의 어원적 의미는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철학은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피아는 지혜 또는 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지혜이고 지식인지 물을 수 있는데 이런 물음은 참된 지혜나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혜나 지식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구별해서 알아낸 지혜와 지식을 인식 또는 인식된 지혜나 지식을 뜻하는 에피스테메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에피스테메는 인식된 진리 또는 학문적 지식이나 참 지식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피스테메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지식 날러지입니다. 이 단어에도 참된, 진실한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관계 또한 무엇을 진리로 정의하느냐 또는 진리의 인식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아와 에피스테메를 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피스트들과 철학적 논쟁을 즐길 때에는 에피스테메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의 유래를 고려하면 지혜가 참된 지식으로서 세계와 존재의 진리에 대한 통찰이나 깨달음의 성격을 갖는다면 에피스테메는 이런 진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 즉 논증을 수반하는 증명된 지식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 따를 경우 에피스테메를 학문적 지식으로 소피아를 철학적 지혜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소피아인지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가령 철학의 정의에 대한 주류적인 견해는 소크라테스의 견해를 따라서 지혜에 대한 사랑에서 지혜보다는 사랑을 더 강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된 지식 혹은 지혜는 오직 신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인간은 기껏해야 지혜를 사랑하며 그러한 신적 지혜에 도달하기를 열망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을 필로소포스, 즉 철학자로 생각하는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을 신적 지혜로서의 진리에 대한 동경과 희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스 초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적으로 소피아보다는 학문적 지식으로서 에피스테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아를 철학적 지혜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소피아를 최고의 에피스테메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아를 존재자 일반의 원리와 원인들에 관한 보편적 지식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철학이란 학문적 지식으로서 에피스테메를 탐구하는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철학적 지혜인 소피아에 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경우에 소피아는 지혜나 지식 어느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으며 에피스테메와 함께 철학이 목표로 하는 인식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지식 체계는 보다 크고 작은 지식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식들을 철학의 분과 학문들 및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의 개별 학문들이 탐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식은 개별 학문들의 활동 영역에 속해 있으며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이며 총체적인 지식, 즉 형이상학적 지식의 추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식들의 본성과 가능 근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철학의 분야를 크게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형이상학과 존재론, 인식론, 미학 등이, 후자에는 윤리학, 정치철학, 종교철학 등이 있습니다. 철학의 시작부터 오늘날의 철학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철학이 진리, 지혜 혹은 참된 지식을 추구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철학이 추구하는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 즉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 즉 깨달아서 구체적인 문제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와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철학이 세상과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진리를 위한 진리,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학문의 본래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철학 혹은 학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한 진리, 지식을 위한 지식이란 보편성과 객관성이라는 참된 지식의 형식적 특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만 보면 철학은 인간의 사유활동에 수반되는 지적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지적 만족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철학은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제공해주는 사유활동이어야 합니다.
철학이라는 도구가 인간의 손에 쥐어진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지식이라면 분명 그것은 세상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유용한 지식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유용한 지식과 그저 유용하기만 한 지식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철학함은 크던 작던 자신의 세계 경험에 기반해서 이성적 사유와 합리적 근거나 이유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함한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구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철학적 탐구와 사유의 결과를 인생의 지표로 삼겠다는 각오와 실천적 행위를 수반합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철학적 신념이요, 인생관, 나아가 세계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은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으려는 지적인 활동이며 종국에는 세상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실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세계 경험을 하며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 집단 또는 사회를 문제 인식의 주체로 간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내지는 세계적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든 그러한 문제들의 근원과 해결 가능성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적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경험과 문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제나 본질을 가정하고 따라서 그에 합당한 하나의 보편적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그것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특정한 시대와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의 한정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특수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경험의 고유성에 주목해야 하며 그로부터 이에 연루된 세계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세계 경험은 그 세계 또한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지 않은 지식 혹은 무용한 지식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철학이 또는 많은 철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생성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경험의 다양성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삶의 문제들이 있으며 또는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 일정한 시기의 사회, 또한 세계의 고유한 삶의 문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즉, 나의 고민, 사회의 고민, 세상의 고민은 그 각각의 고유한 것이거나 중첩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 그 각각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도를 사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는 그러한 관점과 해석의 정당성을 스스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일상인은 자신의 경험 및 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철학자의 관점을 빌려 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이나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에 근거할 때만 최소한 누군가의 해석적 관점을 빌려 쓰는 선택적 행위도 양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저 자신의 기호나 편의에 따라서 혹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 달성의 유불리에 따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철학함은 먼저 그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길을 찾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의 역사는 철학 혹은 학문을 지식의 획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학문, 이론적 탐구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관조로서 철학적 사유가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생산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최초로 철학을 한 사람들을 보아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지금도 그러하듯
사람들이 최초로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이감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일상적 경험에서 아포리아에 빠지면서 경이감을 느끼곤 했으며 이와 같이 점점 더 큰 주제들에 대한 의구심과 탐구애로 몰입해갔다. 예를 들면 월식 현상과 태양과 다른 천체들에 관해서 그리고 만물의 생성에 대한 문제들이다. 아포리아적 의구심과 경이감에 빠지게 된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다. 따라서 무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이유로 그들이 철학을 했다면 그들은 알 자체를 위해서 지식을 추구했을 뿐 어떤 다른 유용성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진술은 지식에 대한 인간 본성의 본래적인 욕구와 지성적 관심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욕 자체는 유용성과는 무관한 인간 본성의 고유한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지닌 지성적 관심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와 분리할 수 없는 자연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적 관심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인 지식이어야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유용한 지식입니다. 통상 우리의 통념인 목적 달성에만 유용한 지식은 일시적 효용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미봉책일 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이런 미봉책으로 연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에는 손해인 그런 유용성일 뿐입니다. 더욱이 현실의 문제는 이런 해결책을 요구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에 적합한 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참 지식이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한 말만큼 이를 잘 표현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참 지식을 가져야 영혼을 참으로 훌륭하게 만들고 그것은 죽어서도 그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에 머물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지만 소크라테스도 철학함을 내 자신의 영혼을 훌륭하게 하는데 힘쓰는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유용하지만 참 지식은 아닌 것 또는 유용하지만 나쁜 지식을 진정으로 유용한 지식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지식은 좋은 지식이며 참으로 유용한 지식입니다. 참 지식이라면 본래적 의미에서 나쁜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 지식은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유용한 지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피스템에도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가 참 지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철학은 이러한 분별력을 길러주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통찰력은 어느 정도는 철학적 진리 주장에 도달하는 과정, 즉 논리, 혹은 논증의 일관성과 정합성 및 정당성을 따져보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대상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이 세계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갖는 것은 깨달음을 동반하는 성찰의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철학과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오늘날 과학 혹은 학문으로 옮기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사이언스는 라틴어 스키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스키레에서 지식을 얻다를 뜻하는 스키엔스의 명사형 스키엔티아가 바로 과학입니다. 독일어에서 과학 또는 학문을 뜻하는 비센샤프트의 비센 역시 안다 즉 지식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역사적으로는 처음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및 추상적 논리체계라는 의미로 주로 자연과학이나 자연철학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리고 이 단어가 유래한 그리스어를 고려하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모두 포함하는 사이언스는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학문적 지식 즉 에피스테메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인간을 철학적 동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더욱이 인간은 그저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자각하며 훌륭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이 철학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 진정으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지난한 탐구를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자기 구원이자 인류의 구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철학은 이 같은 거대 담론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철학, 그것이 오늘날의 철학의 민낯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의 오랜 목표를 오늘날에는 많은 학문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어떤 지식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지, 어떤 지식이 더 중요한지, 또 그것을 이해하거나 깨닫고 또 소유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 깨달음을 얻은 자를 붓다, 즉 부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혹은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보디사트바, 이를 음역한 보리살타 즉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보살은 철학자라는 말의 의미와 흡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우주 만물의 진리 혹은 이 세상과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참 지식이며 또한 그것이 뜻하는 바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참 지식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구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이런 현실 구제를 향한 관심이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것은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을 갖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다른 개별 학문들처럼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사실이나 대상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 다른 지식들의 토대가 되는 지식, 근본적인 지식, 원리적인 지식, 한마디로 최종적,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계와 인간의 삶에 관한 진리, 즉 참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적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지식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 학문들이 추구하는 지식들은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에 국한되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사물이나 문제에 대한 일면적 고찰은 언제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식들은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조건적 지식들이며 따라서 그런 지식은 오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모든 일면적 지식은 항상 대상과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과의 연관 아래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총체적인 참 지식을 갖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수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이며 총체적인 지식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신중함 혹은 진리에 대한 성실성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철학을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축인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소피아 즉 지혜가 사물의 이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식을 소유하는 것, 즉 진리의 인식이며 인식된 진리라면 필로스 즉 사랑은 그러한 진리와 지혜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 진리로 상승하고자 하는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과 열망에는 진리의 동경과 진리의 인식이라는 근본 동기가 내재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도 경의를 통해서 지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변적인 불가사의한 일에 대하여 경의의 생각을 품었으나 거기에서 차츰 나아가 훨씬 큰 사상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지혜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진상과 진리를 알고 싶게 만드는 힘, 진리를 사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추동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의도한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자 부름이며 이에 응답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이는 진리를 향한 마음씀이며 진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그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려는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학함의 근본 동기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철학의 근본 관심은 진리와 지식의 소유가 아니라 실천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망,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인간을 추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이르고 싶은 욕망과 한 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의 실천과 향유를 위해 사용된 지식이야말로 진정으로 유용한 지식이며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의 원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철학자 즉 필로소포스와 같은 비슷한 낱말들의 조합인 필로시토스를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음식 애호가, 미식가, 손님에게 친절한 사람, 손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해하며 필리포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필로필로스는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필로필로스는 단순히 좋은 친구와의 교제를 추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철학자는 그저 지혜를 추구하고 노력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즐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지혜 그 자체인 완전한 지혜로서 신적인 지혜는 가질 수 없으며 단지 인간적 지혜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같은 생각은 영원성, 완전성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강조하듯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지혜에 도달하더라도 단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거나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철학은 에피스테메 즉 참된 지식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향한 철학적 탐구는 진리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궁극적으로 철학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유동 중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미래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및 정치적 방도를 궁리하며 상생과 공존 그리고 번영의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려는 이성적 사유활동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철학의 각 분야에서 이러한 목표의 성취에 일조하는 공동의 탐구자인 것입니다.